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나이부터 저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저도 아이 키우는 것에 아는 게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 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얼른 다녀와서는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 공장의 생산직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아내는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아내 주변으로만 늘 빛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공장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고 항상 그 사람 주변을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내도 눈치챘는지 언젠가부터 저와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던 터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길고 긴 편지를 적어 전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정성 들여 쓴 편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며 그 편지 때문에 결혼까지 한 거나 다름없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부모님도 가족도 없어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생쯤부터 공장을 다니며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보육원에는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빨리 자리를 비워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일찍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혼자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내는 예쁘면서 똑똑하고 현명하면서 성격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과 오래 만날 방법은 결혼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결혼을 결심하며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죠. 제 장점을 탈탈 털어보니 크게 없어서 그러면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면 후회는 안 하겠다고 생각이 들려면 돈이라도 여유 있겠다 싶어서요. 또 결혼하려면 결혼식도 해야 하고 집도 있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내는 체력이 좀 좋지 않은 편이라 일을 하면서 가끔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자리 잡으면 아내는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결심이 들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주말 근무도 야간 근무도 특근을 할 수 있는 날은 빠지지 않고 나서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평판도 자연스럽게 성실하고 근면한 청년이라고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평판 역시도 아내 덕분에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일에 대한 평판까지 아내를 만난 덕분에 생겨난 긍정적인 변화다 싶었습니다. 또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은 늘 행복으로 가득했기에 저는 그때 아내를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득바득 일하고 돈을 모으는 동안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랑 만나기 시작할 때쯤 주변에서 다들 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아주 성실하고 참한 청년이라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이모 삼촌들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아내에게 제 점수를 올려준 그 주변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었네요. 그래서 아내 역시도 저를 만나며 제 성실하고 착한 됨됨이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돈 없이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저희 두 사람은 둘 다 일도 너무 잘하고 성실하다고 평판이 좋아 일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조금 더 큰 공장으로 월급을 더 받고 옮기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또다시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공장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었고 그곳에서 소박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함께 산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희는 같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도 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없는 다세대 주택이긴 했지만 저희 돈으로 마련해 저희 명의의 집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대출 때문에 한동안은 완전히 우리 집은 아니긴 했지만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와서 조금 더 큰 기업의 생산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학력 기준이 고졸은 되어야 해서 아쉽게도 아내는 이직할 수 없었지만 각자 다른 곳에서 또다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어요. 악착같이 아등바등 일한 덕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하늘의 뜻인지 아이 소식이 빠르게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아이가 오는 것도 인연과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희 두 사람 모두 젊은 편이고 그 사이 또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아두면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며 다시 2년 정도가 지났고 저희에게도 드디어 아이 소식이 왔습니다. 기뻐하며 연락한 아내와 함께 저 역시도 드디어 아이 아빠가 되어 가족이 한 명 늘어난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늘 나쁜 소식과 들려온다고 했던가요? 자식이 생겼다는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저희에게는 슬픈 소식도 함께 했어요. 얼마 전부터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는 아내는 유방암 검진을 받았어요. 그냥 임신으로 인해 가슴이 좀 뭉친 거 아닐까 싶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검사 결과는 그냥 가슴이 뭉친 게 아니라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것은 검사해봐야 안다고 하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매우 초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대뜸 그래서 목숨이 위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질문이 그러냐며 당연히 몸에 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냐고 당장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아내는 그럼 만약 암세포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묻더군요. 의사는 항암 치료와 수술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아내는 그렇다면 자신은 검사도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펄쩍 뛰었지만 아내는 항암도 수술도 다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약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자기 때문에 아이에게 위험할지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아내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설득해 보려 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고 아직 유방암으로 의심이 되는 거지 확실하지도 않을 만큼 암세포가 작으니 버텨보겠다더군요. 대체 뭘 버틴다는 거냐고 울며 불며 설득도 회유도 화도 내보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 아이를 반드시 안전하게 아픈 곳 없이 지켜내야겠다고요.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며 아이를 임신하는 동안은 암세포도 감히 커질 생각 못할 거라고 아이 낳고 나서 열심히 치료받을 테니 그때까지만 미루자고 하더군요.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려봤지만 아내의 고집은 단호했어요. 고작 단 몇 달이라고. 몇 달만 제발 참아달라고. 자기가 지금껏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고 떼쓴 적 없지 않냐고. 제가 아내를 설득하려 울며 불며 매달렸듯이 아내도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결국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치료에 돌입하기로 하고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하였어요. 그 사이 저는 아내를 위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사다 주고 옆에서 늘 아내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질까봐 가슴을 졸였어요. 이런 게 정말 모성애라는 건지 임신 후 아내는 이전보다 더 활기찼어요. 건강을 생각해 일을 그만두게 하였더니 심심하다며 집에서 이것저것 뜨개질도 하고 이웃에서 바느질을 받아와서 해주고는 돈을 받고 어떤 날은 집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기도 했어요. 제발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아내는 집에 있는 게 더 답답하다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이지만 정말 못 말리겠다 싶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했던가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할수록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죠. 혼자서 멍울을 만져보았을 때도 자라지 않았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도 산모와 아이 모두 매우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유선이 뭉쳐졌던 건지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저 역시 옆에서 아내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연애 시절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는 날, 아내는 입버릇처럼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딸을 낳으면 딸 바보가 된다면서요. 저 역시 저보다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간절한 바람처럼 딸이 나왔죠. 보통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쭈글쭈글 원숭이처럼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희 눈에는 그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막 태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기는 입모양부터 오뚝한 코까지 누가 봐도 제 아내의 판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보 닮았어. 성공했다. 라고 했고 아내 역시도 그러게 다행이네. 라며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저희 부부의 유쾌한 모습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님들도 한참을 웃으셨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회복 중인 아내는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그 전에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았으니 급하게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자고 했죠. 아내는 그제야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저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부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아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는 역시 한 번만 이루어주시는 건가 봐요. 저희는 이미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 아이와 아내가 무사하기를 기도해버려서 그런지 유방암 검사 결과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암세포가 꽤 큰 상태였고 전이가 많이 이루어져서 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 몸 상태로 지금까지 버텼냐고, 어떻게 아이까지 출산하셨냐고 의사 선생님은 화내듯 이야기하셨지만 아내는 전혀 아프지 않던걸요.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라며 웃어버렸죠. 의사 선생님과 저는 둘 다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자고 했죠. 아내는 알았다고 하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이와 함께 며칠만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병원에서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온종일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출산 후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 법도 한데 자기는 육아가 체질인 것 같다며 새벽에 울며 보채는 소리에도 제가 대신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에도 괜찮다고 종일 아이를 돌봤어요. 그렇게 행복한 2주를 보내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이야기만 했죠. 항암 치료를 들어가니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하루하루 예전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아이와 함께 가면 활짝 웃어 보이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입원 치료를 한 지 5개월, 병원에서는 암세포가 수술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곳까지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며 더는 손쓰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퇴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의미 없는 시간에 병원에 있으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치료에 매달리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쌓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간간히 통원 치료를 다니며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세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아주 좋은 추억들을 그때 많이 쌓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달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있었어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아이도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당장의 돈보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했죠.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직 어린 아기와 함께 세상에 남겨졌어요. 아내는 아이에게 앞으로 뭐가 필요할지, 이유식은 무얼 먹여야 하고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계절별로 옷은 어떻게 입혀야 할지 저를 위해 메모를 가득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저를 위해 메모를 남겨주었다고 해도 혼자 육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서 직장을 구할 때도 근무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교대가 많지 않은 곳을 찾아 이직했습니다. 이전보다 보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당장은 아이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죠.
아직 어린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출근하는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아내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아이,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였지만 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어요. 저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막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했지만 저는 학력도 따로 없고 요즘 웬만한 곳은 벌써 제 나이가 많다며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더군요. 게다가 이전 회사에서 아내가 아파 일을 그만두었던 것으로 아픈 딸 때문에 또 일을 그만두는 거 아니냐고 거절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직 준비를 하다가 갈 만한 곳이 없어 제 튼튼한 몸이라도 쓰려고 막노동을 시작했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원래 막노동만 했었지만 이번 기간이 길어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돈이 많아지면서 저는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아이가 자는 동안 집집이 우유를 배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잠을 자는 이른 아침,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문 앞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유를 배달하는 일은 꽤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 우유를 받고 좋아하겠지, 맛있게 먹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가끔 어린이용 우유를 같이 주문하는 집에 배달하면서는 어떤 아이가 있을까? 우리 딸이랑 또래일까? 친구일까? 하는 재밌는 생각들도 했고요. 또 배달하다가 친해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에 퇴근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힘들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힘도 얻고 때로는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그렇게 배달을 하던 중 한 주택에 할머니 분 집을 배달하게 되었어요. 얼굴을 뵌 건 아니지만 아드님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뼈가 좀 약하신 편이라며 제일 좋은 거로 부탁하셨어요. 우유 대리점 사장님이 굉장한 효자라며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위해 우유 배달까지 신청해 주시다니 정말 대단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 싶었죠. 그리고 할머님 혼자 지내신다고 하니 저도 배달하면서 괜히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하면서 할머님 댁을 갈 때면 유독 더 신경을 쓰고는 했어요. 이른 시간 배달을 하느라 한 번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어요. 다만 할머니께서는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우유 가방 안에 쪽지를 써두셨어요. 할머니께서 여행 갑니다. 언제 돌아옵니다. 라고 손글씨를 남겨두고 가시면 저는 그 밑이나 뒷면에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혹은 재밌게 다녀오세요. 라고 답장을 남기기도 했죠. 그럼 그에 대한 응답인지 가끔은 여행지에서 산 것 같은 과자나 빵을 우유 가방에 넣어두시거나 문 앞에 쪽지와 함께 걸어두기도 하셨어요. 그럼 저도 그걸 받고 감사한 마음에 과자나 빵, 떡과 같은 간식을 넣어 답례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할머님과 뭔가 친밀함이 있었어요. 할머님 댁으로 우유를 배달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어요. 할머님은 여행이나 아드님을 뵈러 집을 꽤 자주 비우시는 편이셨지만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기면 항상 손편지를 남겨두셨어요. 지난 1년간 말없이 자리를 비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우유를 배달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을 마주했어요. 할머니 집 앞에 있던 우유 가방에 글쎄 전날 제가 배달한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끔 말없이 집을 비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유를 꺼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두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셨지만 이제까지 할머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시거나 깜빡하셨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에 메모를 남겼어요. 할머니, 급한 일이 생기셨는데 메모를 잊으셨나 봐요. 혹시 몰라 우유는 넣어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우유도 넣어두고 다시 배달길을 나섰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날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유를 넣으러 가방을 열려는데 벌써 가방이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가방을 열어보니
전날과 전전날의 우유가 가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유를 살펴보니 제가 적어둔 메모까지 있었고, 그걸 보니 제가 넣어둔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뭐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저는 우유를 넣고 마저 배달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유를 넣고 나서면서 자꾸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잊어버려도 하루나 이틀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인데 무슨 일이시지? 불안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유일하게 눈치를 챈 거라면 어쩌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집 앞에 우유가 몇 개 쌓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어디 가는데 잊어버리신 거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왠지 저에게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우유를 다 배달하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우유 가방을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우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우선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건가? 내가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집 안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벨소리는 한참이 계속되었고 다시 끊어지더니 이윽고 다시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화가 온 건가 싶었는데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더니 다시 핸드폰 벨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새벽이라 조용해서 그런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확실히 할머니 집에서 나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대문 안쪽을 슬쩍 보니 집 문 옆에 창문이 반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계속해서 전화벨과 핸드폰 벨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뭔가 저렇게까지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만약 여행을 가셨거나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도 핸드폰을 두고 가실 일은 없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요. 비록 제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딸내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하는 이 일을 잘릴 수도 있었어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우유 배달원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배달을 해준다고 하면 불안해서 받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이대로 지나쳤다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그건 더더욱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거나 경찰에 잡혀가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더 나쁜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할머니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 그냥 들어가자 싶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할머니 집에 담을 넘어갔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두근거렸어요. 남의 집을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집 문 앞으로 다가가니 안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창문으로 집 안쪽을 살피며 먼저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이렇게 외치며 안을 들여다봤는데 안쪽으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차에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여기 도와주세요. 화장실이에요.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들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창문에 대고 외치자 안쪽에서 현관문 옆 화분 밑에 열쇠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열쇠를 찾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한 노인분이 누운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전화벨이 계속 울렸고 식탁 위에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상대편에서 다급하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거의 울듯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할머님 우유 배달해주는 사람인데요. 지금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쓰러져 계셔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대학병원이라서 거기로 갈 건데 어딘지 아시죠?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저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주머니에 챙기고 할머니에게 움직일 수 있으신지 여쭤보니 허리를 다친 것 같다며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들거나 업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119를 부르고 기다렸죠. 화장실에 며칠째 누워 계셔서 소변까지 옷에 묻어 있어서 저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할머니 옷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왔고 다행히 병원이 멀진 않았기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긴장을 어찌나 했는지 제 온몸에는 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겨우 땀을 닦고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계속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그때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응급실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한 남성분이 뛰어오고 있으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제가 전화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고 그 남성분이 가까이 오는데 이럴 수가. 제가 아는 분이더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싶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저를 보더니 매우 크게 놀란 눈치였어요. 저희 두 사람 다 잠깐 이 기막힌 우연에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기에 앞서 저는 그분을 모시고 먼저 할머니께 갔어요. 할머니는 그 남성분을 보자 아들 왔냐며 반가워하셨죠. 그분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몸 여기저기를 살피시면서 많이 다치셨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청 걱정하셨어요. 이윽고 간호사분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할머님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남자분은 보호자 수속을 밟았고 저는 한숨 돌리려 응급실 앞에 의자에 잠시 엉덩이를 붙였어요. 뒤이어 아까 마주친 그 남자분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도 엉거주춤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하여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먼저 침묵을 깼죠. 할머님께서는 괜찮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허리 근육이 좀 놀란 것 같고 다행히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닌 것 같아. 연세가 있으셔서 약간 삐끗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네. 아, 그래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화장실에 계셨군요. 평소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요한 회사 업무로 이 지역 저 지역 출장이랑 회의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이사하고도 워낙 혼자 잘 계셨어서 마음을 놓았던 게 문제인 것 같네. 아내가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길래 또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니냐고 했거든. 어젯밤에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셔서 일찍 잠이라도 드셨나 싶어서 오늘 오전에 다시 걸었는데 집 전화도 핸드폰도 받지 않으시길래 아 진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급하게 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지. 마침 자네가 전화를 받아서 병원으로 간다더군. 제가 할머니 댁에 우유 배달을 하는데 평소 자리를 비우시면 꼭 쪽지를 남기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며칠간 쪽지도 없고 배달해드린 우유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계속 우유가 쌓이는 게 이상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답도 없으시고 집 안에서는 계속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머님이셨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네. 나도 자네가 그 우유를 배달해주는지 몰랐네. 벌써 1년 정도 됐을 텐데 말이야. 그동안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때 일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시 인사드릴 틈도 없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에이, 그게 뭐 감사까지 받을 일이라고. 그 사이 나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인연이 다 보게 되니 참 좋네. 할머니의 아드님으로 마주친 그분은 막노동을 하기 전 제가 다니던 공장의 관리자님이었어요. 본사에서 발령받아 오신 분이었는데 저희는 모두 부장님이라고 불렀었죠.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구했던 한 중견 회사의 공장을 다닐 때였죠. 막노동을 하기 전에 어렵게 얻은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이 아프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얼른 아이를 둘러매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우선 병원에 입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이를 위해 회사를 갑작스럽게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부장님께 연락드려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알겠다고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며 가볍게 퇴원할 줄 알았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장 기능 자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심장 이식은 나이가 어릴수록 힘들다고 했어요. 이식 대기도 길고 이식자가 희소하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며 우선 보조장치를 수술하기로 했죠. 치료를 시작하며 아내가 떠난 후 밀린 병원비를 겨우 갚고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던 와중 아이의 치료비까지 발생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일하는 곳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대표가 갑작스럽게 잠적했기 때문에 회사도 난리가 났고 공장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죠. 당장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도 나왔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회사의 소식에 당장 수술을 앞둔 저희 딸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생각하며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속상한 걸음으로 딸아이의 곁을 지키는데 며칠 후 카드로 일부라도 수납해야겠다 싶어 내려갔더니 누군가 이미 저희 딸아이 병원비를 모두 계산했다고 하더군요. 한 남성분이 오셔서 병원비를 모두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라도 오셨나 싶었어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통장 정리도 하고 한동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은행에 갔는데 제 통장에 꽤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돈을 입금한 건 부장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며 부장님께서는 제 걱정을 크게 하셨다고 해요. 아픈 딸까지 있는 사람이 당장 공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게 되어 어쩌냐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딱히 저를 도울 방법은 없으셨고 그래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 저희 딸 병원비를 계산하고 저에게 큰 돈을 입금해 주신 것 같았어요. 직원들에게 저희 딸이 입원한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셨다는 것과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입금자 명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얼마 지난 후부터는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저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수술 후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저희 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었어요.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셨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일로 만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그때는 정말 감사했다며 다시 인사를 드리자 부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다 아는데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도저히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 후 자신이 본사에서 꽤 높은 자리였어서인지 대표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 연락처도 바꾸게 되었다더라고요. 자신도 한동안 힘들었지만 다행히 좋은 동업자를 만나 새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오히려 전에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성공한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회사를 공장과 함께 다른 지역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원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주택에 사셨는데 회사가 너무 먼 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함께 이사를 가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동네가 편하다고 그 집이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추억도 있어 떠나기 싫다며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가족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평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셔서 건강도 챙길 겸 우유 배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매일 배달하다 보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우유가 쌓여서 누군가 이상함을 더 빠르게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면서요. 저에게는 왜 일 잘하던 인재가 관련 업계가 아닌 우유 배달을 하게 되었는지 물으셨어요. 그동안 같은 계열로 이직하려 했지만 요즘 워낙 다들 스펙이 풍부해지고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전에 아내가 아파서 일을 그만둔 것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가족이 아프면 또 일을 그만둘 게 아니냐며 좋지 않게 봤던 시선 때문에 더욱 입사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먹고 살 거리를 찾느라 막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아이의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느라
돈이 더 필요해 우유 배달까지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할머니의 검사가 다 끝났어요. 검사 전 의료진의 소견대로 다행히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진 않으셨고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거동이 불편하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물리치료 받으며 염증 수치를 낮추고 쉬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할머님과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안심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다 맞고 나면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끔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며 반가워하기도 하셨고요. 저 역시 늘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할머니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꼭 핸드폰을 챙겨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냥 언제나처럼 화장실에 들어간 건데 미끄러지며 며칠을 몸을 일으킬 수도 없이 아프게 될 줄 상상도 못 하셨다면서요.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배도 고프고 목까지 마르면서 정신까지 아득해지셨다며 그때 제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며 몸서리를 치셨어요. 저 역시 그동안 자리를 비울 때 할머니께서 늘 쪽지를 남겨주신 덕분에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항상 미리 저에게 알려주신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위층에 있는 딸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는 다음번에 자신이 밥이라도 사겠다며 꼭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부장님과도 종종 연락하자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일하러 갔을 시간에 제가 나타나자 딸아이는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했습니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니 아빠는 만화에 나오는 영웅 같다며 멋있다고 저를 잔뜩 칭찬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침대의 친구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에게도 아빠는 멋진 영웅이라고 며칠 동안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우유 배달을 마치고 막노동을 가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부장님이시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여쭤보니 혹시 아직도 공장 쪽에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저는 기회만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번에 새롭게 제가 사는 지역 쪽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며 다음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과 열심히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회사를 방문했어요. 본사가 있는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다른 지역이었죠. 사무실 건물 옆에는 공장 부지가 따로 있었고 들어가 보니 회사도 작지 않았습니다. 부장님과 친구분이라는 공동 대표분이 함께 면접을 보았고 다행히 동업자분 역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의 경력을 인정해 새로운 공장의 관리팀에 입사시켜 주셨습니다. 연봉도 제가 막노동과 우유 배달을 할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무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일정했기에 딸아이를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저는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드렸고 두 분은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었네요.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는 다들 사장님 지인분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서 그런지 저를 영 미덥지 않아 하시고 눈치를 보는 듯 하셨는데 3개월 정도 같이 일해보시더니 왜 사장님이 데려오셨는지 알겠다며 다들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각 한 번 안 하고 항상 일찍 와서 일할 준비를 할 수 있냐고 놀라셨죠. 게다가 아픈 딸이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냐며 대단해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 딸은 다행히 수술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할머님께서 고마워서 주시는 거라며 저희 딸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내주셨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저 대신 할머니께서 병원에 자주 들러 저희 딸을 돌봐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주만 있어 손녀가 없던 게 아쉬웠는데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면서 말이죠. 저 역시도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부장님을 대신해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종종 주말에 들려 같이 식사도 하고 공원도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는 늘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 죄송한데
할머님과 부장님께서는 항상 제 덕에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하다고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며 챙겨주고 다정하게 지내며 무엇보다 저희 딸아이에게 저 말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또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하늘에서 제가 너무 걱정된 아내가 이런 귀한 인연을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며 오랜만에 아내가 참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잘 지낼 거라고, 그러면서 저랑 딸을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 소중한 인연들과 그리고 아내를 똑 닮은 사랑하는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